우리나라는 14년째 OECD 국가 중에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비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우울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우울증 환자 중에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비율은 겨우 15% 수준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에 대한 편견과 오해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에 앞서 궁금해하고 또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신세계 효병원 최승호 진료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마음의 병뿐 아니라 뇌 질환에도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은 필요한데요. 당당한 도움을 받기 위한 환자들의 오해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승호 진료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주변에 보면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의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권유를 하면 내가 정신병이 있다는 거냐 하면서 화를 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면 이게 정신병이 있다는 건가요? 정신과에 다니면 제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네. 정신건강의 문제는 성격 문제를 제외하면 크게 신경증과 정신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신경증에는 우울증을 포함하는 기분장애, 적응장애, 불안장애, 스트레스와 연관된 질병 등 거의 대부분의 질환이 포함됩니다. 네. 정신증에는 조현병과 같이 병에 대한 인식이나 현실 판단력에 손상이 있는 일부 질환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신증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병은 일부 질환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 과목의 명칭을 순화하고 관련된 편견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네. 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과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네, 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면 기록에 남는다고 우려를 하시는데요. 사실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걱정해서 네.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를 꺼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라도 병의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의무 기록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의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네.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 따른 영장이나 문서 제출 명령이 있거나 병역법, 국민연금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등 일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기관조차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병원 기록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기록에 남다 보면 이게 취업에 제한이 된다는 말도 있던데요. 실제로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인터넷 검색창에 정신과 그리고 기록이라는 두 단어를 쳐보면 네. 취업, 불이익, 실손보험 등의 관련 검색어가 따라붙고 네. 심지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은데 기록이 남아 취업에 방해가 된다고 부모님이 만류한다는 식의 사연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격 등을 제한하고 있는 법은 네. 모자보건법, 영유아 보육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3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개정하면서 네.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이전에 비하여 축소되었습니다. 즉 외래 진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질환의 경우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네.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범위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취업에 제한이 되는 경우는 중증 질환인 경우로 극히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취업 시 대부분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에 관한 동의서를 요구하는데 이는 의료기록 조회에 관한 동의서와는 별개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그 기록이 남는 거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남들이 알게 될까 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전문 과목이든지 네. 진료 내용은 의료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의무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의무 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네.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자료가 남습니다. 이 자료에는 질병명, 방문일자, 사용약품 이름, 정신치료의 시행 여부가 들어있습니다. 이 기록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이상 공개나 조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각종 대기업이나 국가기관에서 네.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볼 수 있다고 이제 오해하십니다. 맞아요. 하지만 외부에서 의료기관으로 당사자의 진료기록 조회 신청을 해온다면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본인의 동의나 법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 공개할 수를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 형사 문제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나 재판에 따라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질병이나 의료 이용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기록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덜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치료와 진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나요? 또 보통 약물 복용이 되나요? 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크게 정신치료와 약물치료가 기본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상담이라고 하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조언하는 것이고 정신치료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무의식적인 갈등을 다루는 보다 더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치료의 정도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체와 정신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네. 정신세계 역시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약물을 통해서 일시적인 증상 경감만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약물이 뉴런의 DNA 구조까지 영향을 미쳐서 인격 체계까지 인격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치료는 마음뿐 아니라 뇌를 바꿉니다. 어린 시절에 심각한 외상은 뇌의 미세한 구조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네. 것이 최근 여러 뇌 영상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치료는 이런 신경계의 변화를 유도하여 안정된 뇌의 구조를 만들어 치료 상태에 이르게끔 합니다. 따라서 결국 약물 치료냐 아니면 정신 치료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정신적인 아픔이 있는 개개인을 면담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연관된 질환으로서 초기에 적절한 진료를 받는다면 조기의 회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오해나 편견 때문에 진료실에 다가오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네.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다른 신체 질환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분, 생각, 행동, 수면 등의 어려움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신다면 당당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이 편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승옥 진료과장과 함께 정신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가 튼튼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서 다리 근육이 전체 근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 건강은 다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 운동을 해도 근력이 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이 퍼져 있어서
어르신들은 유산소 운동에만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근육 운동을 매일 10분씩만 꾸준히 해도 1년 정도가 지나면 현재 근력의 20%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건강 수명도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